자유한국당이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강행에 반발하면서 막바지에 접어든 국정감사가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이 정부기관 파견 근무 희망자를 모집하는 문자 메시지를 당직자들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나자 야 3당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시간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담 아무래도 국정감사 파행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방통위가 박문진 보궐이사 선임에 강행하고 나섰는데 이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현재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자 먼저 최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아침에 또 좀 파행이 있었죠. 여러 가지 그 국감 잡혀 있는 게 아마 오늘 12개인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전면 보이콧을 할지 최종 결정을 지금 의총에서 결정할지 아직 소식이 전해드리고 않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현재 입장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방통위가 2명의 보궐이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의결을 끝냈죠. 방통위회에서 의결을 끝내서 지금 공석으로 있는 2명의 박문진 방송문화진흥의 2명의 이사를 선임을 했기 때문에 이제 9명이 다 완성이 된 상태죠. 왜냐하면 6대3 구조였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박문진 같은 경우에는 6대3 구조로 여당이 6명, 야당이 3명을 임명하는, 그러니까 추천하는 그런 구조였고요. 사실은 이제 방통위가 그걸 받아서 그대로 의결해 주는 게 통상적으로 전례적으로 해왔던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은 그 2명, 사퇴한 2명이 자유한국당에서 예전에 이제 새누리당에서 추천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그만두니까 그 자리에 또다시 자유한국당이 추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게 정권이 바뀌기 전이라면 그게 가능해요. 예를 들면 여야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유한국당에서 나머지 2명, 그러니까 물러난 2명을 대신해서 또 이사를 추천할 수 있겠지만 정권이 바뀌 여야 구조가 바뀐 상태에서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20여 년 동안 여당이 6명, 야당이 3명의 이사를 추천해 왔기 때문에 당이 아니라 여당 추천 몫이 지금 2개가 나온 것이고 그걸 다시 민주당이 추천을 하는 방식으로 추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이걸 방송 장악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접근해서 국감을 보이콧하고 있는데 이건 이 문제로 논의하고 또 국감대로 진행하는 것이 국민의 어떤 삶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방통위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 이호성 방통위원장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거를 강행하시면 아마 앞으로 전국의 운영이라든지 특히 위원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심각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영방송 장악으로 이미 위원장께서 이미 이 정부의 꼭두각시로 행동을 하시고 그 진도를 나갔다고 저희들은 규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몹시 듣기 거북하고요. 뭐가 거북해요 지금? 거북하죠. 뭐가 거북해요 지금?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 그 방송 장악에 앞장이 노릇하고 있는 거 다 아는데. 그냥 위원장으로 불려주시면 안 됩니까? 왜 자꾸 저를 꼭두각시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유한국당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부 여당의 공영방송 장악 시나리오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해 저항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자 부장님 들으셨는데 자유한국당의 저런 행동과 발언 설득력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일단 좀 국감 보이콧하고 박문진 이사 선임은 좀 분리해서 일단 설명해주고 싶은데요. 일단 국감 보이콧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국감 보이콧은 이제 야당 한국당 입장에서는 여권의 방송 장악 시나리오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런 거를 부각하기 위한 초강수를 둔 건데 지금 현재 여당 입장에는 생떼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어떤 분노에 직면할 거다라고 해서 이런 측면에서는데 이 문제를 갖고 국감, 정부를 감시하도록 돼 있는 국감을 보이콧하는 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고요. 아직은 결정이 된 건 아니죠. 일단 중단 통보를 하고 일단은 오늘 일정은 사실상 야당이 이제 오후 일정은 이제 보이콧이 된 셈이죠. 지금 의총에서 논의해가지고 최종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언제까지 되느냐 이게 달라질 수 있지만 그건 지켜볼 것이고요. 근데 박문진 이사에 관해서는 선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나름의 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이게 원래 정상적으로 임기가 내년까지 이렇게 된다면 원래 된 대로 과거에 이 여권이 3, 야권이 3을 추천하는 게 이게 법령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게 일종의 방문진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냥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근데 관례상 정치적으로 여야가 타협을 해서 6대 3으로 해온 건데 이번에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사퇴를 하지 않았다면 새누리당과 이 과거의 여권이 추천한 사람들이 유기된 채로 가게 되는데 예. 두 사람이 물러나게 됐다 이거죠. 그 물러난 상황에서 그럼 그 후임을 누가 갖느냐 이 예. 권한을. 그러니까 여당이 보통 6을 가져왔기 때문에 새로운 여당인 민주당이 추천하는 게 맞느냐. 예. 근데 최소한 이 사람들의 원래는 새누리당이 추천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자녀 임기까지는 한국당이 임명하는 게 맞다는 게 또 한국당의 논리인데 예. 이 양쪽 주장에 나름의 논리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런 논리를 통해서 이게 여야를 6대 3으로 하는 거는 일종의 관행으로 여야가 타협을 해온 거거든요. 근데 한국당이 이거는 우리가 우리 몫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논의를 하자고 해서 여야가 논의 또는 협상할 사항이었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가 좀 서둘러서 한 측면은 있지 않느냐. 또 한국당의 하나의 논리 중에 하나는 그 민주당 문건에도 일부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사진 사퇴를 추진한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유사한 내용이 있는데 예. 이런 거에 의해서 노조의 움직임에서 혹시 이 사람들이 물러난 거 아니냐. 예.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뭐 자의해서 쓴 형식이 됐습니다만은 이런 여러 가지 논리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거는 앞으로도 정치적으로 타협을 할 수 있는 사항일 수도 있고 예. 그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한국당이 이 문제를 만약에 이걸 무효라면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가처분 소송 같은 걸 제기한다면 예. 법의 판단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거를 저희들이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장면 직접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정우택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 각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게 국감 중단을 통보했고요. 오후 3시에 긴급의총을 소집을 했죠. 지금 이제 의원들이 나와서 자유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자 교수님, 예. 이대로 간다면 물론 지금 국민의당도 좀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명분이 없다, 예. 또 논리도 없다 하고 있는데 예전에 과연 그런 사례가 있는지 이거 자유한국당도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사례가 있었어요. 예, 이명박 예. 정부 때 그러니까요. 예. 이명박 정권이 바뀐 다음에 이사가 사퇴를 하고 그 이사 자리를 이제 그 당시에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임명을 했단 말이죠. 그런 사례가 있고요. 예를 들면 정윤주 사장 때를 잘 기억하실 거예요. KBS 정윤주 사장이 어떻게 물러났습니까? 배임 혐의를 씌워서 물러나겠는데 대법원 가서 무죄 판결 받았어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정윤주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됐던 여당 추천의 신태섭 이사라고 있었습니다. 예, 그분을 몰아내기 위해서 학교에 압력을 넣고 그분이 동의대 교수였는데 그래서 결국 그분이 학교에서 잘렸다가 다시 복권이 됐어요. 예. 그게 잘못됐다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서 그만큼 이사 한 명을 쫓아내고 그 쫓아낸 이사를 자기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당이 임명을 해서 인원수를 마친 다음에 정윤주 사장을 배임형으로 몰아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저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정권 잡을 때는 그렇게 행동을 했으면서 이제 와서 정권 바뀌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에서 문제를 삼는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김재철 사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 바뀌자마자 박근혜 정부가 김재철 사장 앉히기 위해서 온갖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으면서 지금 와서 정상적으로 방통위에서 5명이 의결을 해서 예. 합의돼서 의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유한국당 추천 이사는 위원은 나갔습니다만 예. 4명이서 합의해서 처리된 의결 사항을 대해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렇게 보이콧을 하는 것은 예. 국민들한테 별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여야가 이렇게 계속 극단 대치로 갈 경우에 정기국회 사실은 아직도 계속해야 되고 국감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게 파행된다면 좀 국민들 보기에 또 그 꼴 사놓은 그 모습이랄까요? 이걸 좀 다시 연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보이콧하지 않았나요? 예. 네, 그렇죠. 지난번에도 뭐 다른 현안 갖고 이제 보이콧을 이렇게 했다가 국회 다시 이제 국회 복귀를 했는데 예.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까도 어떤 사람이 TV 뉴스를 보다가 예. 특히 여야는 이게 그거를 이제 뭉뚱그려서 이제 비판해서 좀 그런데 여야는 왜 이렇게 만날 싸우기만 하느냐 우리나라 정치권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비판의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예. 진짜 이런 문제 갖고 이 여야가 진짜 맨날 싸우고 또 이번에 국감도 예. 서로 고성과 막말이 오가지고 다시 옛날
잘못된 동물국회가 다시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예. 있었는데 예. 앞으로 이제 정기국회 본연의 여러 가지 법안 심사라든가 예산 심사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또 이 국감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저는 한국당도 바로 이렇게 복귀를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또 이러한 것들을 이제 관례로 여야가 타협에 의해서 어떤 거를 선임해온 이런 분야는 예. 여야가 또 여당도 이게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형님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 무조건 뭐 목리 부린다, 생태 부린다라고만 말해서 될 일은 아니고 이 야당에게 뭔가 끌어안으면서 뭔가 야당을 설득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또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감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 더 해보죠. 어제 이제 그 서울시 국감이 있었습니다. 국토위죠. 이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옛날 열린우리당 전국위원장인가요? 그 출신이었죠. 허윤혜 씨가 이제 한국당 의원실을 찾아와가지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 협박을 했다. 그런데 이제 과연 그 국감에 나갈 그런 질문들이 사전에 유출된 부분, 그걸 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유감도 표명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이 허인혜 씨는 분명히 이건 좀 잘못된 거고요. 이게 한국당 의원실 보좌진을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저 서울시의 태양광 발전 사업 주로 이제 개인 태양광 발전 사업을 말합니다. 무슨 기업 차원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제 소위 사업을 맡아서 해왔는데 예. 이게 더 야당에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가가지고 내가 민주당 의원들 많이 한다. 뭐 어떻게 하면서 왜 이런 자료를 문제가 없는데 요청하느냐. 예.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약간 위협적인 이런 발언을 쏟아냈는데 예. 이런 발언을 한 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당이 비록 됐지만 이제 지금 현재 계속 그런 낮은 자세로 그럴 때일수록 계속 낮은 자세로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협조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예, 뭐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허인혜 씨가 만약에 지금 진실 공방 형식으로 가고 있는데 허인혜 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이 보좌관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는데 보좌관이 너무 자기를 무시하고 그다음에 피감기관 다루듯이 해서 예. 홧김에 욕설을 했다고 하니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뭐 인간적으로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인 것처럼 본인이 조사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자료를 요청한 것 때문에 화를 냈다면 그거 분명히 잘못됐죠. 만약에 보좌관이 정상적으로 국회의원을 보좌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마저도 못하게 하면 그거는 저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다만 예. 이제 허인혜 씨 말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진실관계를 파헤쳐야 되겠지만 예. 어쨌든 예전에 열린우리당의 청년위원장을 했던 사람이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찾아가서 만약에 자료 제출 문제나 본인이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불만을 얘기했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과정에 무슨 언사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화를 냈다고 하면 좀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은 명확히 밝혀야 되고 이 지금 서울시 그 비리 문제 예. 박원순 시장이 지시했듯이 이 문제는 명확하게 밝혀져야 됩니다. 예. 이분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처벌받거나 아니면 예. 어떤 형태의 뭐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예. 허인혜 씨 관련해서 물론 본인이 뭐 죄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겠지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저희들이 특별히 좀 다뤄볼 사안인 것 같아서 키워드를 별로 준비를 했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시고요. 이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십시오. 자, 민주당입니다. 일부 공공기관장의 사퇴 압박을 가지고 있는 주장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민주당에서 지난 6월 말 당직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부 말을 좀 정확하게 오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정부 기관 등으로 파견 근무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예. 희망자를 받는다. 예. 기간도 정해졌고요. 얼마나 근무. 그 대상도 지금 특정이 돼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 보시면 더불어민주당 총무조정국에서 저런 문자 메시지를 부국장급 이상 당직자에게 전달을 했다 이겁니다. 자, 저게 과연 이제 낙하산 인사, 소위 말해서 보훈 인사에 대한 어떤 그건 아니냐. 예. 그런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거 이제 뭐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정부 기관 아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워딩을 정확히 해야 예, 되는 예. 것은 이게 그러니까 정부 기관이냐 아니면 예. 정부가 투자한 공공단체까지 예. 포함하는 건 이건 예.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정부 기관이라고 한정을 하고 있고요. 예. 자유한국당은 정부 투자 기관까지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예, 해석을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일단 저거를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뭐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당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인재들을 뽑아서 정부 부처에 추천하고 정부 부처가 필요한 인력을 이렇게 수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요즘 이제 외부에서 사람들을 추천받고 또 임명하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뭐 예를 들면 행정고시나 아니면 일반 공무원 시험이 아니라 외부에 유능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거를 열어놓는다는 관점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조금 이제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건 저는 저걸 당직자들에 다 이게 보내서 1, 2, 3 희망까지 희망 직종 그다음에 연봉 얼마 이런 것까지 물어봤다고 하는 건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물론 저걸로 해서 한 명도 들어간 사람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뭐 그건 없지만 그럼에도 뭐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국민들을 볼 때는 조금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조금 이제 너무 자세하고 뭐 마치 보내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한 것은 좀 지나친 면이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당 쪽에서 적폐청산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일이 나왔습니다. 또 다시 내로남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야당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부장님. 네, 야당에서는 내로남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네들이 이런 정부 기관이라든가 공공기관에 보낼 때는 현재 여당이 된 과거 야당일 때 낙하산 인사다 이렇게 비판했기 때문에 내로남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이런 거는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정부기관이라든가 정부의 산하 공공기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오늘 민주당은 굉장히 그거를 구별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공공기관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정부 부처를 이야기한 거다. 근데 여기는 이제 문서에는 정부기관이라 돼 있거든요. 근데 정부기관이라는 뜻이 좀 애매하긴 해요. 정부 부처가 있고 그 부처 밑에 공공기관이 있는데 과연 공공기관도 정부기관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거를 굳이 분리를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정부 부처는 그럼 마음대로 보내도 되고 공공기관은 또 보내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이게 별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어디로 가든 간에. 그래서 그러나 또 여기에 우리나라는 과거에 야당에서 무조건 낙하산 인사를 했습니다마는 집권한 세력들이 청와대라든가 정부 부처라든가 공공기관에 저는 일부 갈 수 있다고 원래는 일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부장님 야당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저희들이 좀 야당 두 사람의 의원들 이야기 좀 듣고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들려주십시오. 민주당이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정부 산하기관을 전리품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아우성입니다. 국민들에게 공공부문 일자리는 실력이 있어도 백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곳이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엊그제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채용비리 뿌리 뽑는 것이 그 자리에 내 식구를 채워넣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적폐를 청산하겠다면서 적폐를 저지르면 결국 청산 대상이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건 그야말로 내로남불 역대급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랑 정부에서 하는 거 보면 도처에 적폐청산위원회를 당에도 만들고 정부 각 부처에 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뭔가 자료 먼지 묻은 자료 한 장만 나와도 그걸 언론 카메라 앞에서 막 흔들어 댑니다. 뭔가 자료가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자료가 수집되는 게 있으면 그냥 검찰로 보내서 검찰로 하여금 조사하고 수사하도록 하면 됩니다. 마치 적폐청산이 집권의 목적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요란하게 그다음에 마치 완장부대가 활개치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하면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듯이 이게 정치보복 아니냐 하는 의심도 국민들 사이에 들 수가 있기 때문에 부장님 상황이 좀 이렇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정부 공공기관장 인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 쪽에서 더 이제 감시의 눈을 부릅뜨고 좀 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 집권당에서 집권 세력이 정부 청와대나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에 전혀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집권 세력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최 교수님도 워싱턴의 집권 세력이 바뀌면 완전히 다 이 대규모 이사가 벌어질 정도로 수천 명이 일단 바뀝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처럼은 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또 나름대로의 이 그런 그 미국은 다 국정 철학을 맞는 사람들이 같이 한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캠프 출신들이 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공공기관 채용 논란, 누가 추천했다 이런 거 갖고 논란이 있는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코드나 철학이 맞다 그래서 무조건 기용할 수는 없는 거고 그 당 사람이더라도 여러 능력 그리고 자질, 그리고 도덕성 이런 것들을 검증을 제대로 해서 최소화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최소화해서 할 수는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렇게 문자로 보내가지고 원하는 사람은 다 보내줄 수 있는 것처럼 저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인사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 문재인 정부 조각의 마지막 퍼즐을 할 수 있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음 달 10일로 잡혔습니다. 그렇죠. 증여 얘기가 이제 오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과연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과거의 발언도 좀 논란이 됩니다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뭐 야당은 좀 벼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인사 문제를 거론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힘을 빼려고 하는 시도를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홍종학 후보자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거 새로 나온 게 이제 어린 자녀가 8억 원 상당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본인이 어떻게 그걸 해명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해명을 잘해서 이게 뭐 정상적인 방법으로 됐다고 그래도 뭐 논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너무 어린 아이가 그걸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나 어쨌든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아무 문제 없이 제대로 됐다고 하는 부분들을 좀 반드시 얘기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경제계에 대해서 또 재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경제 정책에 박정희 경제 정책을 나치즘이라고 이렇게 뭐 얘기한 부분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이나 벤처에 대한 경험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분이 이제 학자로서 공부를 하신 분이고 경제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능력 문제는 저는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중소 장관이라고 하니 큰 틀의 어떤 길을 제시하는 것이고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그걸 잘 보조하고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건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가장 논란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딸이 갖고 있는 건물이나 아니면 재산 보유 이런 문제가 돼 도덕성의 문제를 아마 야당이 크게 물고 늘어질 것 같고요. 그 문제를 어떻게 잘 넘어서느냐가 결국은 청문회 통과가 되느냐 안 되냐 그런 시발점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저도 한마디. 일단 그 홍종학 후보자가 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하는 능력은 제가 보기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또 이번에 이 자기 중학생 딸이 이렇게 8억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걸 자기 할머니죠.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거는 어느 정도 전 논란이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 이 홍종학 전 의원이 그 전에 보면 2013년에 보면은 과다한 부의 대물림은 근로 의욕을 꺾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런 과다한 상속 증여 이런 거에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거든요. 본인이 스스로 비판을 했었죠. 그런 걸 시작했는데 이 딸이 이거를 증여받은 게 2015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5년에 나오고 있는데 아니 뭐 할머니가 뭐 돌아가시기 전에 중학생 자기 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정상적으로 증여받은 거고 증여세를 납부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그러니까 홍종학 전 의원의 부인한테 물려줬다는 거예요. 부인한테까지 부화져서 두 사람한테 물려준 게 17억이 되는데 그거를 딸하고 반반씩 나눴다는 겁니다. 나누다 보니까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혹시 편법 절세를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많이 물려받게 되면 그만큼 세율이 높아지니까 편법 절세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만약에 10억이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른 세율 차이가 어떤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거에 과연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앞으로 본인이 어떻게 해명하느냐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 이제 지금 홍종학 후보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또 있고, 그다음에 대법원장도 이제 후임 대법원장도 지명을 할 거라 이런 지금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음 달에 인사정국이 좀 벌어질 것 같은데 또 야당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다음 달 초에 또 이런 인사들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홍종학 후보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자 새로 유남석 재판관이죠. 유남석 그도 이제 지금 현재 재산도 공개가 됐더라고요.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는 거로. 근데 그런 거라든가 또 앞으로 이제 후임 헌법재판소장 이제 지금 공식 지명자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데 대해서 이제 계속 지명이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인사 검증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만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뭐 신설된 부처이긴 합니다만은 아직 취임 6개월이 이제 11월 10일이면 취임 6개월입니다. 취임 6개월이 될 동안 한 부의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거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 저는 철저히 하되 야당도 괜한 발목 잡기로 계속 이
정상적인 그 부처의 구성이 너무 예, 예. 늦어지도록 하지는 않도록 예. 서로 이제 신경을 쓸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대담의 주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키워드 보여주십시오. 자, 국민의당이 바른정당의 통합을 둘러싼 내부 갈등 일단 봉합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진이 좀 남아 있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통합을 하려고 강한 의지를 보였었죠. 그리고 뭐 자체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하고 또 시너지가 높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은 결국 통합을 위해서 뭔가 군부를 짚었는데 호남 출신 중진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탈당도 불사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뺄셈의 정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지원 전 원내대표 같은 예. 경우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뺄셈의 정치란 그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갑자기 밀어붙이게 되면 호남 의원들이 빠지게 되면 이제는 20명, 30명까지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의 뭐 이제 결별 선언 수준에 맞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일정 부분 물러선 거죠. 왜냐하면 이대로 가다가는 분당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의 몇 명을 데려오기 위해서 본인의 당이 쪼개지는 그런 상황까지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마 위기감을 느낀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봉합 차원에서 통합이나 합당이 아니라 예. 정책 연대, 선거 연대를 해보자 이렇게 지금 합의가 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도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나서 호남 중진 의원들과 이상돈 의원이 뭘 제기했냐면 안철수 대표에 대한 뭐랄까요 능력이랄까요 아니면 뭐 완전히 지도력일까요 지도력이랄까요 예, 그런 그렇죠. 리더십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야 된다고 예. 주장한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 그렇게까지 주장을 했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이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안철수 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할 시기예요. 어떻게 이 문제 때문에 흐트러진 당을 추스리고 앞으로 정책 연대를 어떻게 해서 바른정당과의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 예. 하는 부분은 안철수 대표가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이 묶어서 이야기하면 안철수 대표와 홍준표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당 대표가 된 뒤에 요즘에 이제 야권 정계 재편이 논의가 시작이 됐는데 거기서 뭔가 주도권을 잡아서 뭐 자기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다 보니까 뭔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먼저 서둘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속도전식으로 이 소위 보수 통합과 중도 통합을 각각 예. 너무 속도전식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당내에서 역풍을 맞은 게 아닌가. 너무 희망적인 그림을 그렸나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그거를 원래 정치라는 게 말이죠. 굉장히 정지 작업이 필요하고 또 그러면서 군불도 떼가면서 나중에 불을 한 번에 붙이는 게 아니라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이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예.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를 예. 이렇게 뭐 분위기 잡지도 않은 채로 바로 밀어붙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호남 특히 이 국민의당에서는 호남 중진 의원들의 반발, 예. 동교동계 원로들의 반발이 있으면서 결국에는 당대당 통합 논의는 일단 유보가 됐고 일단 이 국감이 끝난 뒤에 정책 연대를 추진하면서 앞으로 선거 연대를 할 수 있는지 예. 검토하는 거로 일단 수위 조절이 된 거죠. 속도 조절이 된 예, 건데 예.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또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뭘 추진하려 그러면 또 이제 이 안철수 소위 대표 계열과 호남 의원들 간에 또 이 갈등이 또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래서 중요한 게 아마 다음 달 13일 있을 바른정당의 전당대회 아닌가 싶어요. 오늘부터 이제 후보 등록이 시작되잖아요. 내일까지인데 일단 6명이 출마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물론 유력한 사람이 있죠. 물론 알려지나 아시는 것과 같이.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보수 통합과 또 중도 통합하고 같이 맞물리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바른정당의 상황은 어떻게 저희들이 좀 봐야 됩니까? 네, 바른정당 전당대가 11월 13일인데 오늘부터 후보 등록입니다. 그래서 현재 후보 등록한 거로 예상되는 사람이 6명, 유승민 의원 등 6명인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최고위원하고 같이 경선을 하기 때문에 6명인 거고 6대1의 경쟁이 아니라 6명 중에 최고위원이 4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대표로서 경쟁력은 역시 현재 단정하긴 그렇습니다만은 유승민 의원이 가장 높고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은가. 왜냐하면 통합파 의원들은 지금 출마를 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파의 김무성 의원 계열에서 누가 출마를 하게 되면 예. 경쟁이 될 텐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당대표가 11월 13일 되면 예. 유승민 의원도 지금은 정계재편을 뭔가 유보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정계재편 논의에 휩싸이면 당내 전당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유승민 의원도 활로를 찾기 위해서 정계재편 논의에 참여하면서 결국에는 유승민 의원은 자유한국당보다는
안철수 대표 쪽하고의 어떤 논의를 더 깊게 긴밀하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 방금 김용태 의원, 보수통합하죠.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최소 9명이 보수통합에 동참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뭐 이거는 조금 뭐 물론 김 의원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요. 예. 또는 약간의 변동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홍준표 대표하고 서청원 의원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녹취록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가 완전히 매듭이 안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윤리위원회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친박계에서는 윤리위원회 통과를 했더라도 의총이 아니라 최고위원회에서 반드시 한 번 더 의결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홍준표 대표는 반드시 최고위원을 거칠 필요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가 친박계가 결집을 하면서 최고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보면 통과될 가능성이 더 높긴 하지만 그래도 박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가 9명 중에 4, 5명이 만약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뭐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가 최고위원회에서 만약에 뭐 결의가 안 된다거나 의결이 안 된다거나 또는 서청원 의원이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갖고 있는 녹취록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발표하거나 이랬을 때 그러면 다른 정당에서 과연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관망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다른 정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돌아가는 조건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친박 청산 아닙니까? 근데 자유한국당 내 친박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명분이 없기 때문에 관망파로 돌아설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9명을 반드시 보장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 자연스럽게 자유한국당의 그 최고위 그 관련해 가지고 입장 어떻게 좀 정리될 것인가까지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부장님도 같이 좀 이야기해 주시죠. 근데 마침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국민 10명 가운데 4명 정도가 그 어떤 정당이든 통합 관련해 가지고는 좀 반대한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 맞습니다. 국민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국민들은 지금 현재 이 정계 재편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인위적인 이 정치권 그들만의 리그라고 보는 거죠. 국민의 뜻이 지금 반영돼서 정계 개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총선을 통해서 만들어놨는데 총선을 통해서 최소한 작년에 국민의당까지는 제3당으로 만들어놓은 구도가 있는데 다른 정당은 국민이 만든 건 아닙니다. 정치권 새누리당에 분열해서 만들었는데 어떻든 3당 체제 이상으로 국민이 다당제를 만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정계 재편 논의는 정치 지도자들이라든가 당이 서로 살기 위해서 움직임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사실 없는 거죠. 이 정계 재편에 대해서는. 단지 이제 앞으로 여당이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이 여소야대를 계속 끌고 가는 게 맞는 거냐. 그렇게 해서 여소야대로 계속 하게 되면은 나중에 현재는 대통령 지지가 높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되고 있습니다만은 대통령 지지가 좀 낮아질 경우에는 여소야대가 길어질 경우 전국이 불안정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때는 그거는 다른 문제입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 중에 이 정계 재편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여론이 38.7%인가요? 어떤 통합이든 반대한다라는 게. 그래서 한 4명 정도, 10명 중 4명 정도 반대하는 거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 회의를 제가 최근에 계속 지금 취재하고 있는데 현재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에 찬성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 찬성하는 사람이 4명이에요. 4명. 다 9명 중에 5명의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걸 반대하는 사람으로 거의 확인되고 있는 사람이 3명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지금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은 사람이 2사람인데 정우택 원내대표와 그다음에 김광림 정책위 의장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과거의 경우 범친박 계열이거든요. 범친박 계열인데 지금 현재 분명한 거는 여론을 의식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제명을 반대하기도 쉽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이 홍준표 대표의 이런 친박 청산 작업에 대해서는 그런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만에 같은 입장을 취하기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다는데 이 두 사람이 과연 친박 편에 서버리는 순간 박 전 대통령의 제명은 지금 당연히 될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박 전 대통령 제명안이 부결이 될 경우에 만에 하나 그럴 경우는 홍준표 대표가 오히려 역풍을 맞아가지고 홍준표 대표의 대표 지위가 흔들릴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홍준표 대표는 상당히 지금
지금 현재 어떤 나름대로 기로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28일 날 이제 귀국을 할 텐데 미국 방문길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서청원, 최경환 의원 해외 국감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죠. 좀 복잡한 상황이 연출될 것 같고요. 저희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질문 좀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오늘이 박정희 전 대통령 38주기 추도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도식 현장에 류석준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 찾았는데 예. 친박 지지자들로부터 약간의 좀 뭐랄까요, 봉변이라고 할까요? 그런 그렇죠. 불상사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난번에 탈당 권유 그분에 대한 불만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아무래도 이제 개혁위원회에서 2,000명 정도가 오늘 참석을 했대요. 어쨌든 저기에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신 분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을 추모하려고 하신 분이 2,000명 정도 참석을 하셨는데 유석춘 이제 위원장이 갔었는데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지지자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으시고 쫓겨나듯이 나온 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개혁위원회에서 그렇게 윤리위에 또는 당 대표에게 그렇게 건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친박 청산을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나 서청원, 최경환 의원을 출당시켜야 된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걸 받아서 윤리위원회에서 표결을 통해서 그걸 확정을 지었고요. 그 이제 최고위에 남아 있고 이제 두 현역 의원 같은 경우 의총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반발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추모하러 오신 분들은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 친박이라고 분류되기 때문에 저기 오신 분들 같은 유석춘 위원장이 그 일을 총대를 메고 했기 때문에 예. 그 일에 대한 반발 심리가 결국은 저는 과격한 행동으로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부장님. 예. 예, 그래서 유석춘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본인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 사고를 가진 보수주의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아마 추도식에 갔을 텐데 여기에 실제로 이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간 사람들 보면 이 친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 친박이라고 할 때 박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의 일치하거든요. 이 사람들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걸 왜 갔는지 그건 의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네.